다른 사람한테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불공평하다는 분개심만 커질 수 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역시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을까? 정말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외모뿐 아니라 우리 삶은 결핍투성이며 그것이 곧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핍 중에서도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인생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병으로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는 그리 낯설지가 않게 됐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SNS상의 소통으로 이러한 증상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을 쉽게 들여다보면서 열등감과 이로 인한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중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매번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피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의 어둠을 제대로 보고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후의 서재에서 펴낸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인데요. 열등감, 수치심, 콤플렉스, 자존감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현재 심리상담과 강연,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강지훈 씨는 요즘 들어 열등감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사람들은 SNS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SNS 속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며 열등감이 심해졌다는 사람들도 많다. 한편 코로나 이후 명품 수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강박적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만 그 비교 심리가 더 심해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쁘고 깔끔하게 홈 인테리어를 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가전소비가 급등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해소되지 못한 여행 욕구, 보상 심리 등이 작용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위 영끌을 통해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의 수요가 몰리고 누군가 몇 배 소득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만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이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확실하게 좌절된 청년들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영끌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복잡하고 비극적이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또 다른 열등감을 부풀리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은 늘 있어 왔다.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성공한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자괴감,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는 잘 알지 못한 채 화면에 비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심장이 찢기는 듯한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힐책하며 나는 뭐하고 있나? 라는 한탄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는 체념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마음을 괴롭히는 열등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열등감은 사람마다 그 정도와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느끼는 비교 심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열등감을 낮출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 좀 더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실까요? 수치심을 줄이는 방법, 자기 노출. 수치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열등감이 크다. 불안이 크니 당연히 분노도 크다. 그리고 그 분노가 쉽게 타인을 향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가 다양한 묻지마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몰래 숨어 익명으로 연예인의 기사에 악플을 달아 상처를 주거나 소극적 분노나 악의적인 부정적 평가로 상대방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성격 이상자가 되기도 한다. 근래에 코로나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욱 타인에 대한 경계와 혐오감을 키우게 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타인에 대한 긍휼과 공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연약하며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치심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준을 몹시 높게 만들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한다. 그러면서 더욱 큰 부끄러움 속에 자신을 숨기게 된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수없이 많이 진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매회마다 승자와 탈락자를 정하는데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기도 한다. 떨어진 사람들이 느낄 수치스러운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면 불편하고 비참한 감정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 내면에 형성되고 자리 잡은 수많은 부정적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다. 이 수치심의 원초적인 모습들을 조금씩이나마 덜어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버겁고 숨막히고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가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이 상을 타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못난 모습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가수가 솔직하게 자기 노출을 하는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듯 수치심을 벗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이 자기 노출이다. 열등감과 수치심을 노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개그맨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희화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신체적 수치심, 정신적 수치심, 사회적 수치심, 정서적 수치심 등 수많은 수치심은 신기하게도 노출할수록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의 강도가 낮아진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방어적 태도를 풀고 편안히 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다. 모든 수치스러운 느낌과 규정에는 타인의 기준과 시선이 있다. 키가 작거나 몸이 뚱뚱하거나 눈이 작거나 어느 때부터인가
TV와 미디어가 제시하는 것이 미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영상 문화가 없던 시기에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다양했던 것 같다. 타인이 설정해 놓은 높은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대비하며 끝없이 수치심을 키우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그 수치심을 채 해결도 하기 전에 공부와 학벌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함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만 키우게 된다. 심리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기 노출이다. 수십 년간 숨겨놓았던 자신만의 수치를 상담실에서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때로는 상담자에게 심한 저항감을 드러내거나 상담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왜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냐고 대놓고 화를 내며 증오심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살얼음판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마음의 치유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있는 동일한 감정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수치심이란 감옥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다.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벌거벗고 가난하게 태어나며 삶의 비참함, 슬픔, 병듦, 곤란과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겪게 마련이며 종국에는 모두 죽게 된다. 인간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며 우리 마음을 인간애로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들이 공유하는 비참함이다. 자신이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수용은 깨달음의 과정과 함께 자신을 성장시킨다. 만약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이러한 약한 모습에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자신보다 약자를 공격하거나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 안의 열등감을 마주할 시간.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심리적, 정신적 질병의 뿌리에는 수치심이 매달려 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비교당하고 비판당하며 용납되지 못했던 자아에서부터 수치심은 분열되고 확산되어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왔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얽매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란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문제를 먼저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이 들여다봐 주길,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영원히 미해결된 자기 자신을 안고 살게 된다. 당신에게는 어떤 수치심이 있는가? 외모, 성격, 집안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열등감이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폭식하게 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가? 보기 싫고 알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을 조금만 열고 그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 일단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노출해야 한다. 물론 그 순간 스스로가 한없이 약하고 추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누가 그런 자신을 알아챌까 두려울 수도 있다.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등감을 꽁꽁 숨기는 이유는 그런 자신을 남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의 열등한 점을 타인에게 들키는 것은
그 자체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열등감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은밀히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하면 자존감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아무리 덮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눈길 한 번에 와장창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고민한다. 자존감을 도대체 어떻게 높이라는 거지? 그보다 더 회의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다. 다들 자존감 하는데 그게 대체 뭐지? 직장 상사에게 칭찬받았을 때, 학교에서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 감정은 으쓱해진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질서 너머에서 조던 피터슨 교수는 프로이트를 언급하며 인간의 성격은 헐겁고 파편화된 마음들의 불협화음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분열, 질서와 혼돈을 오가는 우리의 마음은 단단하지도 않고 고정적이지도 않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긍정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타인의 평가나 순간적인 호의가 자존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자존감은 일시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 얻으면 죽는 날까지 계속 유지되는 어떤 성질도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열등감을 느끼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작은 자존감을 얻기도 한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자존감을 얻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최악으로 갉아먹고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건져내야만 한다. 그것이 왜 열등감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커져 당신을 괴롭게 하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당신에게 자존감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흔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인정을 바라는 건 쉽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당신의 생각과 같다. 타인보다는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조금 실수했거나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그 정도의 실수는 하면서 사는 것이다. 자존감이 건강한 수준으로 높은 사람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심각하게 눈치도 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 역시 나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등감으로 인해 나 자신을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은 그 어떤 대단한 존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그럴듯한 비교 대상이 될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누구보다 혐오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진 않은가? 융은 무의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는 누구든 자신의 무의식에 깔린 열등감을 의식화해서 깊이 탐색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나의 운명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예언이자 경고이다. 이보다 열등감을 잘 다뤄야 할 이유가 또 있을까?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엄밀히 말해서 열등감과 콤플렉스는 같은 뜻이 아니다. 융에 의하면 콤플렉스는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정신 요소이다. 다만 콤플렉스와 열등감은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콤플렉스가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의 강도를 심하게 느낀다. 또 평소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하고 더 심하게 콤플렉스를 느낄 수 있다. 예전에 눈이 정말 예쁜 내담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그토록 아름다운 눈을 심각한 콤플렉스로 여겨 자꾸만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눈임에도 그녀는 사람들이 자꾸 내 눈만 이상하게 쳐다봐요 라고 말했다. 평소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든 성격이든 그 열등감의 에너지나 영역이 어느 쪽으로 강렬하게 발산될지 알 수 없다. 열등감이 외모 콤플렉스로 나타나 그녀처럼 스스로 나는 너무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만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은 없다.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떠내려온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과 자기인식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건강한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들 중에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단점도 많지만 나는 나로서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나라는 존재는 혐오스러워. 없는 게 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찾아내야 한다. 결코 네 잘못이 아니야. 어릴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누군가 곁에서 계속 말해줘도 그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만큼 추위에 오래 웅크린 탓이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형편없게 취급하고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나날들 속에서 그들은 왜곡된 언어들을 자신의 영혼에 주입하며 살아왔다. 봄이 와도 봄을 부정하는 마음처럼 왜곡된 생각과 마음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가두어 놓게 된다. 이런 왜곡된 자아의 이미지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강박증, 성격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혹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영화 굿윌 헌팅의 주인공 윌은 수학, 법학 등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청년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겪은 극심한 아동학대로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무기력한 청소부로 일해왔다. 여기서 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스스로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마저 형편없는 취급을 하며 투명인간에 가까운 청소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해버렸다. 그곳에서 우연히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MIT 수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됐지만 윌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모든 걸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자신을 알아봐준 교수는 물론 심리학 교수 숀에게도 무례하게 대하며 일부러 못된 말로 상처를 입힌다. 윌은 숀이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에서 그가 겪은 깊은 상처와 현재 심리 상태를 한눈에 간파하고 그를 잔인하게 조롱한다. 숀은 잠시 격분했지만 자신이 그랬듯 상처로로부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윌을 받아주고 끝내 그의 상처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윌의 차가운 마음을 끝내 녹이게 된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은 지금 네가 이렇게 아픈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그만 죄책감을 느껴도 돼. 라는 크고 강렬한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다. 심리상담 치료 기법 중 하나인 지금 여기 치유 기법에 따르면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떠내려온 미해결된 문제들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계속해서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고단하게 살게 된다. 기쁘고 행복한 삶은 환경이 변할 때 마법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고 내가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지금까지 상처투성이로 살아왔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일찍 성공을 거뒀더라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꿈을 이루었어도 오래 살면서 기뻐할 수도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다. 누구도 나 대신이 될 수 없다. 영혼을 갉아먹는 시기와 질투. 몇 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카이스트 대학교에 우울증과 관련된 특강을 간 적이 있었다. 당시 강연하기 일주일 전 카이스트 학생 한 명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학생들과 교수들은 특강에 무관심해 보였다.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자살을 막자는 취지로 열린 강연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비교의식을 많이 느끼면서도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은 그러한 시간을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수재, 영재라고 불리는 명문대 출신의 학생들을 심리상담할 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다른 학생에 대한 비교와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자신들을 부러워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에 그건 중요치 않았다. 자신이 아직 뛰어넘지 못한 무수한 장벽들이 보이면서 스스로 더 초라하고 비참해질 뿐이었다. 심지어 그중 한 학생은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라며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고백했다. 물론 여기에는 열등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질병과 학업 스트레스,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얽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공부로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고 늘 전교 1등에 자신감도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저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똑똑한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 누구한테 시기나 질투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별로 특별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든지 척척 해내고 맞추는 애들이 너무 밉고 싫었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친구들을 시기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과장된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자신도 늘 전교 1등만 하는 똑똑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을 수 있지만 성적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한 번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자부심과 자존심이 세서 주변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예민함과 무너진 자존감은 괴로움만 더할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 바닥나면 자기 확신이 부족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명문대 학생들이 오히려 더 큰 열등감을 느끼는 역설이 생긴다. 그런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지금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먼저 한 뒤에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비참함만 커질 뿐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포르투갈의 뛰어난 시인이자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는 저서 불안의 책에서 거지와 왕의 근본적 동일성을 언급했다. 가진 것 없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거지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닌 왕은 그 사회적, 환경적 차이가 외면적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점에서 따분할 정도로 동일하다는 의미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도, 가장 뛰어난 의사와 변호사도 자신을 매 순간 가장 부자라고 예쁘고 멋지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형편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이라 해도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는 방에 굴러다니는 먼지 한 돌보다 더 미미한 존재이다.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갉아먹게 할 만큼 대단하지 않으며 나 역시 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떠올리면 열등감으로 치솟았던 분노가 가라앉으며 겸손한 마음이 들 것이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잘난 점이 아니라 그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없다.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면 되고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 뛰어남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된다. 건강한 열등감은 그렇게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자산이 될 것이다.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이 갖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백화점에 가기 전에 여기가 누가 뭘 입든 뭘 매든 별로 관심이 없는 외국이었어도 내가 이 가방을 이토록 무리해서 사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부러운 시선값의 대가로 큰 돈을 치를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거죠. 무리하게 장만한 이 명품이나 돈이 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라면 이로 인해 다른 열등감도 해소될 수 있고 또 부자가 자살하는 이유도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말고도 삶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